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예. 범상치 않은 분이고 그렇죠. 그 한판 승부에서 섭외를 했을 때 예. 기꺼이 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도 그 계엄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12월 초중반부터 계속 섭외는 넣었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거절을 하셨었죠. 그래서 거절하셨었고 다른 방송도 거절하셨었는데 이제 계속 그 문자 드리고 뭐 연락 드리고 했었었는데 계속 거절하셨었고 근데 이제 2월 그 중순 국면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증언 능력의 신빙성을 제기하는 해하려고 했죠. 네. 시기였었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도 이제 탄핵 심판장에 나가서 증언이 앞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CCTV를 공개하고 동선에 약간 뭐 몇 분 차이가 있다 해서 이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반박을 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에서 그 한방승부에 가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 좀 했었었고 이 상황에서 말씀 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희 제작진 한판승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었고 그걸 아마 받아들이셔가지고 나가야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스타일과 인품 때문인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 바닥에 여러 가지 패널로 출연해 보잖아요. 정영진 씨 같은 장만 여의도 나가면 쓱 함정을 파고 있어요. 이렇게. 걸려라. 오성훈 씨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낭떠러지 앞에 있거든.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 차라리 바보가 되기 편해요. 최욱 씨는 우기영은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 입을 빌려서 나오게끔 만들거든. 사실 여기도 또 다른 함정이에요. 야, 웃기다. 이동현, 김어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먼저 해요. 이게 나온 패널이 의미가 없어. 패널 안 쳐두고 결국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내 말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고지고대로 들어주면서 나에게 함정을 파지 않는 인품.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야, 거의. 이거 정확한 말이다, 근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과찬이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정말로 이제 그 계엄 국면에서 예.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그 계엄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홍장원이 체포조를 말 그대로 잡아오겠다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면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헌재에서 홍장원이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다면 한판 승부에 나와서 홍장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법원에서 윤석열을 상대로 홍장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 좀 많이 해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카드가 빠진 상태로 흘러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건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홍장원 차장이 뭐 특정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 당시 있었던 야당 뭐 일곱당 뭐 이 정도 그 정당의 지지자라서 또는 원래 진보주의자라서 그런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보수였기 때문에 망가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갔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사람 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노선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용기를 내면요, 여러분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라는 것이 우리는 박수를 쳐주지만 해당 집단에서는 더 이상 커리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거 홍장원 차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내부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배신자 또 내부 밀고자로 평판이 깎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와중에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네. 왜냐면 모든 걸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또 진급을 했었고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는 선 또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옹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란 국면에서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아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홍장원만의 특유한 풍모나 아우라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까? 예.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고 되게 음성도 되게 좋으시고 네.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논리적이고 왜 이렇게 논리적이고 상황에 인터뷰에 답변을 잘하실까 생각해 보면 또 법정에 가서도 뭐 변호사나 뭐 검사들이 지에 다 답변 잘하잖아요. 블랙 요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블랙 요원 홍장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블랙 요원 홍장원은 뭐 홍콩 어느 길거리에 노숙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노숙자가 그 홍장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블랙 요원을 왜 했냐? 그러니까
안기부 당시 안기부죠. 왜 가냐 했을 때 본인은 나라를 위해 죽고 싶었다. 근데 이게 육사 졸업하고 그냥 일반 엘리트 장교에게 갔을 때 전쟁 상황이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였고 그게 좀 약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안기부 그쪽 가니까 여긴 진짜 위험한 임무 하거든. 진짜 사선을 넘나 들거든. 네. 그래서 지원한 거예요. 안기부 간 거예요. 특채가.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블랙요원도 안기부 안에서도 국정원 안에서도 블랙요원이 제일 위험한 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그 국정원 출신에서 보면 그 블랙요원 재직 중에 현장 특진을 한 사람은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장 특진 처음이다. 그 현업을 하면서 지금 처음이었던 거고 저는 이제 개헌 국면에서 홍정원 전 차장 역할이 제일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서서 방첩사 지시를 따르고 했었으면 맞아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국정원 조직도 동원이 돼서 상황 통제가 쉽게 더 됐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국정원이 개입을 안 했어요. 국정원 조직을 살린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보면 이거 개헌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됐어 했던 건 중요한 퍼즐 하나 빠졌던 거죠. 국정원이 개입을 안 했던 거고 홍정원 차장이 그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퍼즐이 빠졌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던 거고 그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허술한 계엄이 어딨냐. 네. 사실이 쿠데타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상황 치고 너무 허술하게 진행했다. 이거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고 홍정원 차장이 딱 듣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딱 끊어서 11시 그때부터 끊었기 때문에 이게 국회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나라를 구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중요한 증언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실제로 같아요. 네. 국회의 증언뿐만 아니라 계엄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도 국정원 조직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미 예고됐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전격적인 사퇴를 했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마지막 사퇴의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결국 강선호 의원과 1억 원이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맞습니까? 그게 뭐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지금 보니까 보도가 났는데 국민의힘 쪽 그 강서구청장 잠깐 했던 김태우 씨가 특가법상의 뇌물 등의 혐의로 또 고발을 했다. 피고발자는 강선우, 그다음에 김병기 등. 이 이제 정식으로 사법이 이제 고발이 들어갔다 하는 게 결국 사퇴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갑질 논란이나 뭐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았던 뭐 네네. 특혜, 뭐 숙박권 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동작구 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받았던 법인카드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다 끝까지 버틸 의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 무렵쯤 이제 본인 부인이 관련된 지방의회 부의장 그 법카 공금 유용 사건, 그게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제일 심각한 건데 여태까지 뇌물죄를 빼고는 이제 그거를 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마음이 기울었을 텐데 강선우 1억이 터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징역을 몇 년으로 줄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제 아마도 그 법률가 법조인들의 이제 집중적인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강선우 1억 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것을 녹음을 해놨던 것인데 이것이 범죄 혐의가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 좀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차피 뭐 그 뇌물 혐의도 이제 좀 사실관계가 더 많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그 이제 나온 사실관계를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또 법조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 뇌물을 갖다 바친 김경인가요? 네, 김경 서울지검. 김경 그 여자분이던데 그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제 이것까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제가 좀 놀랍던데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위계한 업무 방해로
고발이 됐고 뭔가 범죄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여지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강선호 의원과 이제 김경호 의원 간에 있었던 이 내용은 이제 변호사니까 따로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하고 네네네. 일단 이제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네네. 어저께 이제 그 청와대입니다. 이제 용어를 대통령실이 아니고 청와대로 써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예. 했던 말도 지금까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청와대와 뭔가 좀 원팀으로 가교 역할, 집권 여당 가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본인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버티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네네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네. 결국 그건 이제 아니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보고 네네. 있다라는 것도 좀 사태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저는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이 참 편합니다. 예, 한 예. 3년간 청와대라는 표현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느낌인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봉욱, 이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또 봉욱 민정수석의 업무고, 그런데 봉욱이 과연 검찰 출신 중에 검찰 출신이고 또 김현장 출신인데 봉욱이 이제 그 완전히 역사 소국에서 불가역적으로 없애버리도록 하고 있는 그 보안수 사건도 안 주겠다 이런 검찰을 완전히 배신하고 민주당의 편에서 할 거냐? 저는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봉욱과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세력은 역시 기회가 왔다라고 박수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또 얘기들도 또 듣고 있고, 그런데 급기야 이제 1억까지 터졌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그러면 봉욱과 원내대표 당 간의 아마 전화 소통도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김명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이게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면서 흥미와 그리고 공격의 소재로 쓰이고 공방의 소재로 활용됐다. 굉장히 네. 이제 억울하다는 이런 네네. 내용은 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맞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 공방을 벌일지 말지. 그런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네네. 나던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그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바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파만파 번질 건지 예상을 했다면 이 정도 사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맞습니다.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본인의 정책 측면까지 직접 이제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사건으로 네. 이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응, 그 당은 당대로 완전히 뭐 구김살이 보통 큰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본인대로 정치권 전체에서 오히려 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일단 개인의 판단 미스가 너무나 컸다. 그만큼 또 민주당 집권 여당에 입힌 데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 입힌 데미지가 워낙 크다. 그 실기했다. 이제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판단력으로 과연 저는 어쨌든 막 오늘이라도 사퇴한 것은 막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 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하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의원직도 위험합니다. 의원직은 사법 처리가 되는 순간 동시에 정리가 될 거니까 의원직을 뭐 또 사퇴합니다. 그까지는 저는 뭐 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의원직 내놓는 데에서도 국회의장이 받아주니 해도 잘 없고 어쨌든 본인과 부인과 그 장남 차남에 일가가 탈탈 진짜 도륙당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조국 그 일가 사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의 게이지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강선우 1억까지 이제 관련된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최대한 이제는 다른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 머리 조아리고 온갖 충성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작 자기 이해관계 이익이 생기니까 곧바로 튀어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청와대- 오늘 또 네. 사과도 했어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이 이걸 하고 싶으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본인의 이게 정확한 상황을 좀 밝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엄청나게 또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다 고개를 이러면서
하면서 꼭 숙이고 어제도 내가 그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정치인들이 말하는 뭐 실제 A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진짜로 A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믿음이 안 가고 그냥 저 사람이 앵무새처럼 그 당시 시류를 따라서 하는 거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슬퍼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두 분처럼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니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인증제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성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한 건데 얼마나 허무맹랑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사실은 윤어게인 외치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중도보수 확장론이라든지 실용과 통합의 인사로서 이해운 의원이 지금 발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탈당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2023년 그게 네네네. 10월 25일 날 제가 탈당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진짜 종말이 밑도 끝도 오겠구나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외치고 예언서.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의 발탁으로 인해서 전 보수의 종말에 이제 활용 점정이 찍힌 거 아니냐. 찍힌 거야 아니면 더 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전과 후로는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포용할지는 우리가 더 논의는 해봐야 되고 아예 영 아닌 사람까지 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과도 하면서 다시 고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의 지도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재풀을 넓게 쓰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저는 완전한 종말 상태가 이제는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운 저 후보자가 그 사과한 거, 네네. 그 내란의 실체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근데 무슨 뜻이야? 아니, 뭐 들어봐요, 이거? 파악할 게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참 들어볼까 봐요. 아, 들어볼까요, 잠깐?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좀 내란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안 하면 굶는 것입니다. 굶으면 배고프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안 거죠. 배고프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실체를 뭘 파악할 게 뭐 있어? 아니, 근데 불법 비상계엄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이게 명백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지금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내란이었는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슨 뭐 지금 직권남용이었는지는 1심 재판의 결과가 나겠죠. 근데 이해운 씨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탄핵이 안 되고 윤석열 돌아오라고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라는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였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갖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서 그 대한민국의 예산을 짤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눈앞에 보이는 거 그때 당시에 그게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다가 한동훈 쫓겨나고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지만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1년 내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외칠 때 자기는 윤석열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다? 아니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은 갑자기 내란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은 불법적이죠. 내란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우리 다 알죠.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래 그동안 했던 얘기 난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때 그랬었고요.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그랬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욕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성폭행범도 다 봐주는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권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자기가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론을 하거나 맞습니다.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내란이 어쩌고 지금 우리가 내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당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자기가 지금 변명하고 여기에서 뭔가 이 자리를 꼭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행보를 지금 보이는 거라서 네.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네.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게 네. 우리 국민들 전부 5,200만 명 전부가 정말 어디 계셨든 간에 전 목숨을 걸고 막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본인의 행동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렇죠.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더 국민들한테 더더욱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평생을 그 죄의 값을 갚는 심정으로 저는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가 돼서 발탁을 한 거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의 이런 지적까지도 더 수용을 해서 네. 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더 사과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네. 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저는 성공시켜야 된다. 그 그런 말씀 생각이 듭니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해운을 선택한 겁니까? 아,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이해운밖에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대통령실이 계속 받으니까 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맞죠.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빨간색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네. 아니, 그랬다는 거고 잡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네. 주류의 가치와 원칙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네.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뭐 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뭐 이해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우리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 과거에 아마 강준욱 비서관 사례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통합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낙마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강준욱 비서관이 갔던 자리 자체가 사회통합비서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분은 거의 이 내란과 관련된 농도로 치면은 거의 정광훈 전환길급의 메시지를 냈던 분이라서 그건 인사 실패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성을 있는 쪽에 대통령께서 인재풀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 내란에 관한 인식 자체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것 같고 또 일부 지금 부족하지만 고쳐는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 더 확장시키고 또 중도 보수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데 완전히 공터예요, 공터. 누구도 거기를 지금 차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하나의 좀 도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이 됐는데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자를 용기까지도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신뢰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인사가 전 하나의 대한민국의 좀 변곡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16가지 의혹에 대해 180일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성과를 뭐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총 3차례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7월 2일에 수사를 시작해서 8월 29일에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기임, 통일교 청탁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봉관, 서성빈, 이배용한테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자리를 좀 매관매직 의혹을 포착해가지고 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선물을 받고
그 당대표 시킨 거 아니냐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이 토탈 20명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 66명 기소했고 이제는 뭐 공소유지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겠고요. 네.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이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려고 모셨죠.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결론을 바꿨어요. 네,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특검 차원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왜 잘못했고 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수사가 돼서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막판에 잠깐 하려고 네, 했던 막판에 거예요. 잠깐 하려고 예, 했죠. 예, 그래서 하려고. 초기에 이 특검이 뜰 때 걱정했던 게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 네. 결국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거였는데 예.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 사례들 때 1972년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닉슨이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문제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CIA라든가 FBI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거짓말로서 뭉개면서 국가 조직을 붕괴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민주기 특검에게 살짝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뇌물죄라든가 아주 뭐 선정적인 건 많이 나옵니다만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못 파헤쳤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말단에 드러난 결과들만 결국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받아먹고 그 관직을 팔 수 있었다면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 버린 거고. 네. 근데 짐작하다시피 지금 박주민 의원도 그런 부분도 지적하시긴 하셨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특검의 검사들이 나 우리 수상 못하겠으니까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기 특검도 뭐 발표를 하면서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지금 이 저는 항상 이게 길게 보고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단죄를 해야 될 사람들과 단죄 받아자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맞아. 그들이 그리고 권력을 다 아직도 핵심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검찰이란 수단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했었던 건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굉장히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믿는 뒷배, 즉 검찰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밝히고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조금 나중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막판에 잠깐 우리도 좀 하긴 했잖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어. 근데 결국은 뭐 핵심 관련자들 한 명도 소환 못했는데 그렇죠. 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막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그동안 근데 나왔던 게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를 수사하던 수사 라인들을 윤석열이 네. 안가로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왔고요. 네, 김한방 씨의 맞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김한방. 이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이게 진전은 없냐는 이거예요. 왜 없냐고. 그게 이상한 그것 거죠.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거야. 맞아요. 검찰로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특검이 출범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단일 사건으로 따지면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중간에 끝난 셈이죠. 네. 도이치모터스보다 더 큰 삼부토건 어떻게 된 삼부토건. 겁니까? 네. 이거 관심 좀 떨어지면 이원석, 이창수 이런 애들은 특검 그냥 출석 안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네. 그냥 수사 제대로 안 받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관으로 또 펄펄 날아다니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또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특검을 꾸려도 파견받은 검사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못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막으려면 보안수사권 또 검찰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청이라도 없애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국수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공수처를 규모를 확대하고 해서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이 공소시효 이내라도 단죄를 하려면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 이대로 가서 보안수사권 가진 채로 검찰이 또 여전히 살아남죠? 영원히 못 봐야집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남기려고 엄청나게 애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나오는 보도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의심하는 바로는 이 검찰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안 진행됐던 부분의 핵심은 자기 조직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캐다 보니까 온갖 엉망이 됐던 그런 과거 수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은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선에서 좀 멈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2차 특검 하면서 좀 경찰에서 파견받은 사람 좀 주되게 수사 인력으로 쓰든지 해서 네. 확실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저는 애초부터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네.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 더 그런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